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경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접근만 바로 하면 초보자도 100%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서없이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경매라는 것은 부동산에 포함되는 분야죠.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지인끼리 그냥 알아서, 그냥 마을 사람끼리 알아서, 그 땅 얼마냐, 이렇게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불안하니까, 부동산 통해서,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도 결국에는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선이지 경매는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고 부동산의 어떤 특정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를 잘 하려면 이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다, 이익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착각에 빠집니다. 이 경매의 그 특수한 부분이 권리 분석이죠. 물론 일반 물건도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되겠지만, 지인을 통해 사거나 부동산을 통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 땅을 매매를 하면 그 공인중개사가 1차적으로 그 권리 분석을 한번 해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경매는 내가 다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다. 일단 좋은 부동산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야지, 그냥 권리 분석만 하고서 거기서 어떤 남들 찾지 못한 걸 내가 찾으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 그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다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매를 접근할 때 두 가지가 있겠죠. 단타로 돈을 버는 경매꾼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죠. 경매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아서 일부만 성공을 하는데, 다들 착각에 빠져서 들어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결정이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실제로 사용할 땅을 산다, 이런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만 바로 하면 100% 성공한다는 것은, 단타로 돈을 벌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용할 땅을 산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거의 실패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임야를 산다, 그러면 내가 임업인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로 임업인이 임야 사는 것이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임업인이라고 상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업인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임도를 개설해야 되니까 싸고 완경사지고, 그 다음에 임막은 좀 공식 표현은 아니고 산림경영관리사겠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6cm 이상, 그 다음에 20년 미만의 그런 나무들이 많아서 이거 나무를 베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 그 포인트만 지켜준다면 실패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공장은 자기가 정말 하는 공장을 봐야 되겠죠.
내가 소규모 공장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한 200평 정도, 200평에서 500평 그런 작은 땅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작은 공장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생산력이 떨어지죠. 이익이 잘 안 나는 데도 많고, 상장 회사도 상당수가 지금 이익이 안 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공장들 만약에 내 돈을 투입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나서 공장을 돌린다.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대기업 잘 나가고 있으니까 소규모 공장에 대기업을 대입을 시켜버리면 이거 낭패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기업이 들어설 2만 평짜리 땅, 3만 평짜리 땅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되겠죠. 내가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마 땅을 제가 알기로는 아주 비싸게는 안 삽니다. 보통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하기 전에 다 사버리죠. 다 사버리거나 정부로부터 아주 저렴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그 자체로 땅값으로 건물비 이상을 뽑고도 남죠. 그래서 공짜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형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개인이 먹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디 알박기까지는 모르겠고, 알박기는 괜찮은데 2만 평, 3만 평 사가지고 이걸 다 고가로 대기업한테 매입하시오. 절대 안 하겠죠. 아예 공장 위치를 바꿔버리겠죠.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본 거, 내가 진짜 사용할 땅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거의 실패할 일이 줄어든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돈 벌겠다, 단타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추천을 합니다. 굿프렌즈. 굿프렌즈에 회원 가입해서 공동 투자를 해라. 거기가 실력이 있고 지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원장님도 괜찮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굿프렌즈 학원을, 제가 관련자는 아닙니다. 관련자는 아니고 제가 거기서 좀 경매를 많이 배웠죠. 거기서. 그런데 제가 관련은 전혀 없고, 지금 제가 관련이 전혀 없고 공투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전혀 안 하지만 그냥 있는 상식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굿프렌즈의 명과 암이라고 해야 됩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마 경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더 심도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의 좋은 점은 경험이 많은 거죠. 경험이 단지 원장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팀이 갖추어져 있어서 협상하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팀이 있는 거죠. 그 팀이 움직이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때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땅이 괜찮다 싶어서 땅을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죠. 만약에 경매에서 금액이 얼마다. 그런데 보통 요즘 디스코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찾아가서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 괜찮네. 그래서 만약에 덥석 물어서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래도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땅은 팔려야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만 믿고 그렇게 하면은 어렵죠. 그런데 굿프렌즈 학원은 팀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것도 훨씬 잘 팔죠. 거기에다가 거기는 액수가 큽니다. 공투를 하고 자본이 있기 때문에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지금 뭐 경매에서 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거 입찰을 본다 그러면 그 액수 때문에 상당수의 경쟁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지금 이 과열된 시장에서도 먹을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엄청 좋은 점들이 많다. 그래서 단타를 하려면 그 굿프렌즈 회원으로 가입해서 공투를 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 원수라고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큰 위기가 닥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참고로 저는 그 굿프렌즈 학원의 그 원장님을 그 태양바람 엄청 좋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굿프렌즈 학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는 사람이지 결코 뭐 나쁜 감정 척하니 없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주의할 점이다. 주의할 점. 그렇죠. 원래 그 좋은 점만 말하고 칭찬만 하는 사람들이 그 간신배들이 많으면 안 좋은 거죠. 그건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말만 하고 때로는 주의할 점도 알려줘야 되는데, 요거는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일단 굿프렌즈 학원에서 경매는 잘하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고 전 세계의 경제를 꿰고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금리에 대한 생각, 거기 보시면 아마 원장님도 그럴 겁니다. 금리에 대한 생각이 돈은 똥이다 이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두면 무조건 이익이다. 그래서 땅을 샀을 때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 부동산도 자산인데 결국에는 그 돈을 푸는 것은 착시 현상이죠. 그 금리가 낮을 때 착시 현상이고, 정말로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려면 그 급여가 올라가야 됩니다. 급여, GDP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GDP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의 정체고 2018년도 그때가 아마 최고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GDP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GDP가 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GDP가 굉장히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돈을 풀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 체제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돈 푸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GDP가 수평으로 가고 있고,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냥 급여를 한번 보면, 거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 신입들이 4천 이상 받았죠. 연봉이 한 4천 이상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4천 이상 연봉이었는데, 신입사원 기준 대기업. 지금 한번 봅시다. 부동산이 4배 이상 올랐죠. 그러면 대기업 신입사원들이 최소한 한 1억 6천 이상 받아야 되는데 어림없죠. 8천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언젠간 터질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GDP가 여기 수평인데 만약에 어떤 특정 자산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한번 크게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금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 보면 일본 보지 말고 미국, 뭐 영국 이런 데를 봐라 그러는데 거기랑 일본과 한국이랑 그런 나라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0.8입니까 7입니까 지금 일본이 한 1.2인가 4인가 1.2, 1.4 이 정도만 돼도 인구가 급감하는데 지금 0.8인지 0.7인지 우리는 일본보다 더 안 좋은 구조인데 어떻게 그 싱싱한 나라, 젊은 피들이 끓는 나라, 미국이나 뭐 다른 그 영국, 프랑스 이런 데도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싱싱한 나라들,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들, 인구가 젊은 나라들에 비하면 이것은 우리는 일본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인구 구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그 모든 걸 잡아먹습니다. 주식 가격, 부동산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100명이 있다가 1명이 된다. 100명이 있다가 1명이 된다. 뭐가 뭔들 성하겠습니까? 부동산 수요 100분의 1. 주식을 사는 사람 100분의 1명. 이게 참 큰 일로 아마 앞으로 다가올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냥 당장 먹고 살 것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그리고 이런 저성장 시대에 GDP가 거의 수평인데 이런 시대에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이 조금의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요소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낙관을 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그렇죠. 시세 파악을 해서 입찰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부동산이 얼마다, 실거래가가 얼마였다. 이걸로 입찰가를 결정하는 방식은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주택 같은 건 뻔하지 않습니까? 땅값이 얼마다, 집 짓는데 얼마다, 토목공사 얼마다.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짜리 집이 나오고 그 집이 월세를 받으면 얼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공장들, 작은 물류창고들 얼마의 월세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니까 얼마에 들어간다. 이런 접근 방법들은 그나마 안정적이죠. 그나마 아니라 좀 안정적인 방법인데 그냥 시세만 파악해서 얼마라더라 이건 좀 안 좋은 방식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프렌즈 학원도 만약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운영을 아마 해볼 수가 없겠죠. 대형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큰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큰 회사 차원에서는 땅의 원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물류창고를 만들므로써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다. 물류창고만 봤을 때 이 수익률이 얼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입찰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실제로 업을 해본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잘 아는 분야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다 녹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경매를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사용할 땅을 사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단타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구프렌즈 공투가 낫다. 그리고 구프렌즈 같은 실력 있는 경매하는 곳이
아예 그냥 뭐 ETF 같이 펀드로 그냥 나오면 여러 사람이 손쉽게 공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경매 너무 과열되지 않고 경매하는 사람들 다들 부자 되었으면 좋겠고, 굿프렌즈 학원도 번성 계속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아파트는 경매도 하지 마라. 너무 과열이다. 제 영상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땅이 중심이 된 그런 물건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